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랑 같이 투자론하고 금융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는 페이지 218페이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 218페이지. 문제 푸는 방법은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 키워드하고 같이 매칭돼서 머릿속에다가 담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8페이지 1번서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현재 돈이 나가는 거니까 현재는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하는데 이 미래가 불투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 투자란 1번 지문을 잠깐만 보시면 투자란 장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현금 수입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 밑줄. 그 다음에 현재에다가 동글뱅이. 자, 현재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 소비를 하거나 지출을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어떤 지출이요?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확실한 거. 그래서 확실한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투자에 대한 정의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정의 개념이에요. 투자란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위해 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기 위해서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하는 것이다. 1번 지문하고 같은 지문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는데, 자, 3번에 보면 불확실한 장래 현금 수입이라는 의미는 하고 끊으세요. 자, 위험이 수반된다는 의미이며 하고 또 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자론에서는 꼭 머릿속에 좀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문제만 쭉 풀 건데, 원래는 이론을 쭉 서브에 대한 이론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잠깐 좀 볼게요. 자, 투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요. 자, 투자는 언제 한다고요? 현재. 무엇을 보고요? 미래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자, 미래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출을 하는 건데요. 자, 지출하다 또는 뭐하다? 소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현재 시점에 하는 것은 뭐하다 그랬다? 확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미래 수입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뭐가 존재를 하고 있냐면 위험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이 투자론에서 꼭 시험에 나오는 이론이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위험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수익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위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도 뭐한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례관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점. 비례관계란 얘기는 얘가 커지게 되면 얘도 커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 반비례 이거 다 틀리는 지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끄집고 나와야 되는 이론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면 투자론에서 위험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위험에 대한 것을 누가 얘기를 했냐? 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총위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가 있냐면 체계적인 위험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비체계적인 위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체계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에 대해서 볼 때,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우리 문제지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어떤 게 나오는가, 이것을 머릿속에 정리 좀 할게요. 자, 위험이 높아지게 되면 수익도 높아지게 된다. 즉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높아진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 말하는 위험이 높아지는 위험을 우리가 총위험이다 정의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은 시험 문제에서 총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높아진다 그러면 틀리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냐면 바로 체계적 위험이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에 대해서 내가 뭐가 높아질 수밖에 없냐면 요구 수익률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머릿속에 노트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위험이 높아질 때는 비체계적이나 초위험이다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줘야 된다? 체계적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수익과 위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수익과 위험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수익과 위험이 같아지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63빌딩을 유리창을 닦는데 63만 원을 시간당 준다 그러면 콜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즉 위험과 수익이 같아지는 이 순간을 우리는 상쇄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뭐가 됐다고요? 상쇄됐다. 위험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상쇄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투자론에서 무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뭐라고 한다? 무차별. 그러면 이런 것 등의 점들을 이어놓은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지금 포인트 되는 것만 딱딱 찝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딱 들어가 있으면 문제 풀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투자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수익과 위험에 관련된 건데, 수익과 위험이 같아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상쇄라 하고, 상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차별이 없어졌다. 뭐라고 한다고요? 무차별이라고. 이런 것 등을 점들을 이어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서부터 이제 뻗어나가는 게 뭐냐? 그러면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떻게 하는 게 좋니? 그러면 이때 뭐를 한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 투자론이 쭉 줄기를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 기초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제가 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3번이 틀렸는데 불확실한 장래의 현금 수입이라는 의미의 위험이 수반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밑줄 감수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다가 밑줄. 자, 뭐든지 위험이 존재해야지 공짜로 생기는 건 절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뭐가 존재해야지만 수익이 존재한다. 위험이 존재해야지만 수익이 존재한다는 점.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꼭 알아두시고요. 자, 4번은 볼까요? 투자자에게 위험이 수반되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에다가 밑줄. 자,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데 이것은 곧 뭐라고 한다? 이것을 수익률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결론은 위험이 따르게 되면 뭐가 따른다고요? 수익이 따르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수익률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맞는 얘기. 그 다음에 5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다가 밑줄. 자, 요구 수익률은 제가 아까 무슨 위험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했어요? 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는 것이 높아지게 된다면 위험도 상대적으로 뭐 한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서 시간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에 대한 밑줄, 위험에 대한 비용에다 밑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위험이라고 그랬다? 체계적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 이런 뜻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맞는 얘기. 2번 문제도 들어가 볼게요. 다음은 투자와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을 골라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1번서부터 볼까요? 투자 위험에다가 밑줄. 자, 투자 위험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은 위험 대가에다가 밑줄. 자,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위험 대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다? 수익률이라고 했었죠. 수익률이며 여기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위험도 함께 고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했던 거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끄집어 볼까요? 자, 우리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 무위험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국채라든지 또는
정기 예금 또 지방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에 해당이 돼요? 안전한 거잖아요. 위험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무위험에 투자를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위험은 위험이 없는 건데 수익이 어떻다? 아주 낮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무위험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커지면 뭐도 올라간다. 자, 수익도 할증된다. 즉 요구 수익도 할증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할증이라는 얘기는 위험이 높아지면 그 상대적으로 뭐도 높아진다. 수익도 높아진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기대 인플레율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 맞죠? 그러면 이런 것처럼 요구 수익률 아래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위험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면 그 대가를 뭐라고 그랬냐면 수익률이 존재하고, 그렇죠? 수익률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요구 수익률 안에는 인플레도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되어 있다. 즉, 이 말은 뭐냐? 1번 지문은 요구 수익률 자체를 말하는 설명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이 틀렸는데, 자, 제가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항상 위험이 높으면 요구하는 수익률도 뭐하다?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례관계다, 반비례관계다, 비례관계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서로 뭐라고 나와 있다? 반비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틀리는 지문이 된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정의 지렛대 효과에다 밑줄을 그시고요. 자, 제가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뭐 했을 때? 증가시켰을 때 발생하는 것이 정의 지렛대 효과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자, 정의 지렛대 효과에다 밑줄 그시고요. 자기 자본 밑줄, 투자 수익이 높아지는 거에다가 밑줄 그셨어요, 지금? 자, 그 내용을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부동산 총 매입 금액에다가 밑줄. 자, 요 총 매입 금액이라는 얘기는 구입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이다에다 밑줄. 그러면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렛대 효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지금 현재 그 용어를 우리는 갭 투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유는 그 집이 앞으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지렛대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다? 지렛대 효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맞는 얘기. 그 다음에 5번 같은 지문은 아까 우리 1번에서 풀었던 정의 개념에 해당이 되겠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밑줄 좀 넣어볼까요? 부동산 투자에다가 밑줄 장단점, 그 다음에 옳지 못한 것을 골라내라 했습니다. 1번서부터 볼까요? 자, 1번에 보게 되면 자,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는 현재의 소득을 연계하며 큰 미래의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내가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실물자산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샀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임대 수익도 할 수 있으니까 소득이득이요. 맞죠?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을 팔아먹으면 자산이득이 생기는 거 맞죠? 그래서 자본이득.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자본적 특성, 자연적 특성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된다? 우리 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영속성에 해당이 돼요. 자꾸 머릿속에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무슨 성? 영속성.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 틀렸는데 유동성 위험에다가 밑줄. 자, 유동성이란 얘기는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왜 틀렸는가 볼까요?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이며 하고 딱 끊으세요. 자, 거기까지는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밑줄. 부동산은 환금성이 높아에다가 동글뱅이하고, 자,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죠. 환금성은 무슨 얘기예요? 돈으로 바꾸는 게 낮잖아요. 쉽게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환금성이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환금성이 높아. 틀렸죠? 그 다음에 또 유동성 위험이 어때요? 낮아요? 높죠. 그죠? 현금으로 바꾸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지문들 한번 보면서 들어갈게요. 부동산 투자는 투자의 안정성이 있고 높은 수익성을 가져올 기회가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우리가 왜 부동산 사놓고 묻어놓고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 4번. 자, 부동산 투자는 실물 투자이므로 밑줄. 인플레이션에다가 밑줄. 자, 그러면 제가 인플레이션 경제하에서는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실물자산을 구입하는 게 낫다? 실물자산을 구입하는 게 좋다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우리 소비자된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물자산을 구입하는 게 좋는데, 그것이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인플레를 막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인플레 해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용이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머릿속에 노트 정리. 자, 인플레이션일 때 우리 소비자들은 자, 저축을 한다, 실물자산을 구입한다. 실물자산을 구입하는 것이 뭐라 한다고요? 인플레 해지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서 타인 자본 수익률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에다가 밑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갖다가 극대화한다. 아까 제가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무슨 효과라고 그랬다? 정해 효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정해 지렛대 효과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문을 쭉 다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뒷부분에 중복되는 건 그냥 날려버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에다가 밑줄. 자, 위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자, 위험 회피형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다 밑줄. 자, 우리가 위험 회피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위험을 뭐라고 그랬다? 우리는 혐오형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사고는 어떤 게 있었냐면, 위험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요구하는 수익률도 뭐가 된다고요?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내라고 그랬는데 기억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나 시장 수요의 감소, 시장 상황으로 유리되는 예상 수입의 감소 등은 그 다음 밑줄, 위치적 위험에다가 밑줄 그시고요. 이거는 위치적 위험이 아니라 무슨 위험이죠? 시장성 위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플레라든지 경기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장성 위험이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시장성 위험은 체계적 위험일까? 비체계적 위험일까? 체계적 위험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자는 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은행은 차입자에게 밑줄,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은행이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손해를 본다, 이익을 본다? 손해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은행, 즉 대출자는 그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자, 무슨 이자율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변동이자율을 만들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밑줄, 인플레이션 위험이, 자, 낮아집니까? 고정금리로 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자, 우리가 머릿속에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이자율 방식 머릿속에 끄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율 방식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정 이자율이라고 하는 방식.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고정 이자율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고정 이자율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시작. 명목 이자율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우리가 이 명목 이자율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바로 실질 이자율과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기대 인플레율. 맞아요 이거? 자, 기대 인플레율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을 한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한 게 한 2%의 인플레가 있을 거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실질 이자율은 누가 먹는 수입이라고 그랬냐면 은행이 먹는 수입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3%의 수익을 얻어서 자 고정이자율을 5%를 정했다. 그러면 만약에 질문 자, 시험 지문에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인플레가 지속이 되었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게 된다면, 자, 명목 이자율에서는 인플레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정 이자율, 즉, 명목 이자율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변함이 없다. 얘는 변함이 없는 거야. 고정 이자율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뭐가 움직이는 걸까?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상승할까 하락할까? 하락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수입이 줄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내용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은행들은 손해를 보니까 만든 이자율, 즉 대출자가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 만든 이자율을 제가 변동 이자율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이 변동 이자율은 자, 말 그대로 인플레가 지속이 돼서 이자가 상승하게 되면 마찬가지 똑같이 이자율을 뭐 하겠다? 올리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게 변동이자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변동이자율은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준금리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가산금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산금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차입자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제가 가산금리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을 때는 직장인이었는데 직장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재직증명서를 매년마다 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올해 백수가 돼버렸어.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높아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은행에서는 불안하잖아. 하니까 가산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올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산금리는 인플레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는 누구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차입자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두실 게 기준금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두실 게 뭐하고 뭐가 들어가냐면 CD하고 코픽스의 합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여기서 하나 또 문제에서도 나오니까 하나 설명 들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이 CD라고 하는 것은 양도성 예금증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양도성 예금증서의 조정 주기는 1개월을 기준해요. 그래서 1개월마다 이자율을 바꾸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코픽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9개 시중은행이 있죠. 9개 시중은행의 금리를 2개월마다 해. 알겠습니까? 2개월마다 평균해서 평균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합작해서 만들어서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무슨 금리가 움직이는 걸까?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가산금리가 움직인다 그러면 틀리는 지문이다 라는 거. 그러면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무슨 이자율도 상승한다, 변동이자율도 상승한다는 점을 머릿속에 좀 담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여기 볼까요? 고정금리로 하게 되면 인플레가 지속이 됐다면 누가 손해를 본다? 대출자가 손해보는 거 맞죠? 무슨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실질 이자율. 은행이 먹는 수입이 떨어지잖아. 맞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죠. 위험이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다? 낮아진다고 그래서 틀리는 지문이 된 거고. D급번 해보겠습니다.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밑줄. 자, 질문 들어갈게요. 위험 없이 수익은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존재하지 않고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항상 수익을 얻으려면 추가적인 위험이 필요하게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리을본 보겠습니다.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밑줄, 비체계적 위험에다가 밑줄. 자, 비체계적 위험은 제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제거할 수가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없다에다가 밑줄을 그시고 틀렸죠. 뭐라고 해야 돼? 있다. 그러면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맞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정답은 없다가 된 것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계산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투자론에서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자, 자기 자본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방금 들었어요. 제가 지렛대 효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했었죠. 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대한 거 계산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기 자본의 수익률은 어떻게 하냐? 내 돈이 얼마큼 늘었니? 이것을 따져보는 건데, 따져볼 때는 내가 뭔가 사업을 전개했다는 얘기인데, 사업을 전개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무슨 투자액분에 지분 투자액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내가 투자한 돈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억을 투자했는데요.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4억을 받았다면 여기에 지분 투자는 얼마가 될까요? 6억이 지분 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순영업소득이 발생을 하였다. 이런 얘기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또 주의하실 것이 뭐가 있냐. 시험 문제에서 순영업소득에다가 플러스 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더라.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그 물건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내가 순수한 영업소득이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랬는데 이 올라가는 지가 상승분도 뭐 해줘라? 더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빼줘야 될까요? 거기 보시게 되면 뭐를 해줘야 돼?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 되는 거. 우리 예전에 공식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채 서비스액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다? 원금과 이자, 즉 저당 지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총 투자액이 100하고 100만 원 단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끝에서부터 100만, 1000만, 이렇게 들어가서 읽는 거예요. 숫자 못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총 투자가 1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보 비율이라는 얘기는 그 중에 대출받은 게 60%다는 얘기니까 순수한 내 투자액은 얼마란 얘기입니까?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4천만 원이 지분 투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 나와 있다? 8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밑에 맨 마지막 줄에 임대주택이 가격이 상승했단 말입니다. 맞죠? 그럼 얼마가 상승했어요? 2%. 그러면 여기서 질문. 주택의 가격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1억짜리에 대해서 2%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지가 상승을 더해주라고 그랬으니까 1억에 대해서 2% 이것이 바로 다 전체적으로 소득으로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억의 20%는 2천이 될 것이고, 맞아요? 2%니까 200만 되는 거 맞죠? 자,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자, 원금과 이자에 관련된 거 보자고요. 자, 아까 보니까 내가 얼마를 빌렸어요? 거기에 60%를 빌렸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6천만 원 나오는 거 맞죠?
자, 6천만 원에서 8%의 이자를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6, 8이 48 하니까 480만 원이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13%가 나오나요? 거기? 예, 13%에 0.13 이렇게 나오니까 몇 퍼센트? 13%만큼 내 순수한 돈이 늘었다라고 보는 문제. 자,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별표 좀 2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자, 거리가 먼 것을 골라내라고 했는데, 자,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구 수익률에다가 밑줄. 자, 아까 제가 요구 수익률은 그 다음 줄에다가 밑줄 좀 그어볼게요. 자, 우리가 투자론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제가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 머릿속에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대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점 머릿속에 끄집어내야 되겠죠. 다시 기대 수익률이나 내부 수익률은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무슨 수익률이라고요? 예상되는 수익률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무슨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선택할 때는 누가 커야지만 투자를 채택한다고 그랬죠? 기대 수익률이 커야지만 투자를 채택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구 수익률을 최소한의 수익률이라 하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기가 최소한의 수익률을 갖기 때문에 주관적인 데 반해서 기대 수익률은 누가 기대 수익률을 책정했냐면 분석가들이 객관적인 시야에서 만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요구 수익률은 항상 누구를 채택하고 얘를 포기를 하죠? 요구를 포기하다 보니까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기회 비용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지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요구 수익률은 하고 두 번째 줄에 최소한의 필수 수익이다 또는 수익률이다 이런 말 나온 거 있죠? 그 다음 밑줄 걷어요.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요구 수익률에는 에다 밑줄 그시고요. 자,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 그리고 예상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요구 수익률에는 첫 번째가 무위험률과 뭐도 있어요. 위험에 대한 할증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율도 존재하는 거 맞죠?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자, 맞는 얘기. 3번 위험 조정률에다가 밑줄. 자, 위험 조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바꿔 말해서 위험 할증률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 조정률은 뭐하고 같은 말? 할증률. 그러면 질문. 자,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뭐한다? 높아진다. 그래서 조정한다. 이래서 위험 조정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란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위험 할증률이 가산된 뭐라고 그랬다? 요구 수익률이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아까 제가 위험 할증률이라고 들어간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맞는 얘기. 자, 그러면 4번이 틀렸는데 무위험률에다가 밑줄 좀 그어보시고요. 자, 아까 제가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국채나 지방채,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 등은 우리가 특별하게 위험이라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런 얘기예요. 자, 국채 실질이자 같은 것으로서 무위험의 상승에다가 동글뱅이. 그럼 만약에 이 무위험의 이자율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 원래 2%였는데 3%로 상승이 된다면 이런 얘기예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무위험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 OX. 아까 제가 쭉 써놨잖아. 요구 수익률 안에는 뭐뭐가 들어간다 그랬어. 시작. 무위험, 위험 할증, 기대 인플레라 자 이렇게 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올라간다면 요구 수익률도 덩달아서 같이 뭐해? 올라가잖아. 그지?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무위험의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하락한다에다 밑줄을 그시고 하락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상승한다라고 해야지. 그냥 이 지문을 읽으실 때 왜 틀린지도 모르고서 지문을 접하면 이건 안 푸는 게 나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문을 내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나서 문제를 푼다면 이거는 장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4번이 틀렸죠, 그죠? 하락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5번, 요구 수익률에 반영되는 위험 할증률에다 밑줄. 자, 아까 제가 수익률에 대한 거 잠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총 위험 안에는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험 무슨 위험이라 그랬지? 체계적 위험이라 하는 거 까먹으면 안 돼. 계속 울어먹고 있거든. 그래서 까먹으면 안 돼. 근데 얘 지금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볼게요. 위험 할증률에서 주로 시장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원의 밑줄 체계적 위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체계적 위험은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1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11번의 박스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문만 보고 어떻게 이런 게 나오면 어떤 것인만 볼게요. 자, 박스 안에 보니까 첫 번째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준 편차라고 나와 있죠. 자, 질문 들어갈게요. 표준 편차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야? 수익을 얘기하는 거야? 위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평균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기대 수익률을 손짓고 오피스텔에서부터 상가까지 빨리 한번 보세요. 누가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오피스텔이 제일 높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투자자라면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아니야 나는 위험이 주가 돼, 나는 투자할 때 위험이 낮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럼 위험이 낮은 것은 누구야? 상가죠. 그래서 이 투자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선택한다고 그랬다? 오피스텔을 채택하겠지만, 맞죠? 자, 근데 위험을 투자하는 상대로 할 때는 무엇을 선택하게 된다? 상가를 선택하게 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페이지 몇 페이지 보냐면 226페이지에 14번 문제 잠깐 좀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좋은 문제인데 사실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실무에서도 많이 우리가 활용하는 거니까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밑줄 좀 가볼게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토지의 투자 가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하나는 무엇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요구 수익률을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투자 가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아까 우리 요구 수익률에 있는 거 다시 머릿속에 끄집어 볼게요. 자, 여기 고개 들으세요. 자, 요구 수익률은 아까 제가 무위험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할증률과 그 다음에 기대되는 인플레율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지문에 자주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요구 수익률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투자 가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먼저 요구 수익률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한번 지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기, 예금, 이자 등에 대한 무위험에다가 밑줄. 자, 무위험이 몇 %라고 그랬다? 6%.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 할증률에다가 밑줄. 자, 위험 할증률은 몇 %라고 그랬다? 2%. 이렇게 지어줬어요, 지금.
그 다음에가 세 번째, 예상되는 인플레가 몇 %라고 그랬다? 2%. 그러면 우리 요구 수익률 구할 수 있잖아. 몇 %가 나오는 거야? 총 10%가 요구 수익률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10%가 일단 나와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가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투자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좀 보자고요.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분의 우리가 순수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요구 수익률분의 뭐라고 한다고요? 순수익 또는 예상 수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방금 요구 수익률 10% 구한 거 맞죠? 그럼 요구 수익률은 0.1 나오잖아요. 10%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박스에 보니까 매월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가 1,000만 원씩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수익에 대한 수입을 계산할 때는 연으로 계산을 해요. 알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억 2천. 맞아요? 그러니까 1.2억이라고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투자 값어치는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나왔으니까 얼마가 나온다? 12억짜리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실무에 나가서 부동산을 소유한 보유자가 이것을 7억에 내놨다 그러면 이건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 가치가 얼마짜리란 얘기예요? 12억의 가치인데 그 사람은 가치를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내놓은 거야. 이런 것들은 주소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주들한테 야 이거 진짜 좋은 물건 나왔다라고 하고서 소개를 한다거나 주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 실무에서 정말 좋은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치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가 힘들어요? 공식을 암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담돼서 그렇지 좋은 문제다. 자, 그래서 14번의 문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1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자, 16번에는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설명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거기 지문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이 틀렸는데,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위험 혐오종이 가장 표준적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을 거기다가 동글뱅이 전혀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에다가 밑줄을 쭉 그어주시고 이 지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위험 혐오형은 아까 제가 자기의 정신세계가 뭐라 그랬다?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하는 수익도 뭐 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 조건만 챙겨주면 뭐 하겠다는 거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잖아. 맞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다?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된 거예요. 왜 틀린지 아시겠어요? 자, 나머지 지문들은 좋은 지문들이니까 꼭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골라내라고 그랬으니까 4개는 틀렸고 하나는 맞았네. 자, 그럼 한번 1번서부터 볼게요. 밑줄, 민감도가 큰 투자안일수록 에다가 밑줄. 자, 그러면 자, 우리 예전에 민감도 분석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민감도 분석은 뭐냐면 위험이 높아지는, 위험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집중 관리하겠다. 이게 바로 민감도 분석이에요. 다시 민감도 분석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위험이라는 변수가 자, 변한다. 민감하게 변한다는 얘기는 뭐라는 거야? 그 위험이 높다는 얘기죠. 다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야.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아무데나 쿡 찔렀는데 내가 막 경기를 하고 막 난리를 쳐. 그러면 그게 제일 민감한 부분이야. 맞지?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 싸움을 할 때도 그 부분을 가리잖아. 왜 권투 선수들도 항상 가드를 하면서 뭐 해? 자기가 복구가 약한 사람은 복구를 이렇게 가리는 것처럼 민감한 거야. 즉 투자론에서도 마찬가지 뭐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을 집중 관리하겠다. 이게 바로 민감도 분석이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자 거기 보게 되면 민감하게 큰 투자원일수록 에다 밑줄을 그시고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는 뭐가 높다는 얘기야? 위험이 높다는 얘기야? 수익이 높다는 얘기야? 위험이 높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수년제 가치의 변동이 심하고 또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수년제 가치라고 했잖아. 그럼 수년제 가치는 무슨 얘기야? 초과 이윤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무슨 이윤? 초과 이윤. 자, 초과 이윤이 심하고 왜? 위험이 높아지면 이윤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심하고 상대적으로 자, 덜 위험한 투자안으로 평가한다? 틀렸지? 위험이 높으면 위험한 거야. 알겠어요?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 덜 위험하다 그래서 틀린 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한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민감도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이 크다는 얘기는 뭐가 높다고요? 위험이 높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밑줄 위험 할증률 밖에라고 그랬는데 틀렸죠? 아까 제가 위험 할증률은 뭐라고 그랬냐면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높아진다 그랬는데 지금 위험이 없는 경우라고 그랬잖아. 그럼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무슨 위험률이라고 배웠지? 우리가 무위험률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끝자락에 볼게요.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투자가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없다라고 그래서 없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있다라고 해서 또 틀렸네요. 3번.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는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시장의 힘에 야기되는 위험일 경우라도 결코 위험을 밑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에다 밑줄을 그시고 자 위험 혐오형은 만약에 체계적 위험 같은 거는 받아들여야 되잖아. 대한민국에 다 위험인데 안 받아들일 수 없잖아. 내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면 뭐해?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는 감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틀렸고 4번. 자, 우리 통계학에서 수익을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평균이나 기대 수익률이라 하고요. 알겠죠? 위험을 뭐라고 그랬지? 표준 편차 분산 변이계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분산 표준 편차라는데 틀렸지? 그건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야? 위험. 그 다음에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의 기대치, 여기서 말하는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기대치는 뭐야? 수익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틀리는 질문이 됐다.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인데요. 위험의 종류에는 가로 열고 사업상의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환경에 따른 위험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밑줄 그 다른 위험은 자 이런 위험들이 높아진다? 그럼 당연히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증가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8번에 보니까 또 틀린 것을 골라내래요. 위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 먼저 1번 지문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식과 부동산과 국채 투자 대안이 이때에 주식처럼 위험이 있는 것을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한 투자안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자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나 묻지마 투자할 수 없잖아. 맞죠? 이런 것을 제외하는 거, 자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또는 내가 제외시킨다 이런 얘기죠. 맞는 얘기. 자 2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를 잠깐만 볼게요. 대출자에다가 밑줄. 자, 대출자는 누구라고 그랬다? 은행이라 했습니다.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은행은요,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고정이자율을 변동이자율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변동이자율을 고정이자율로 바꾸는 거예요? 고정이자율을 변동이자율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할게요. 그럼 은행은 이렇게 고정이자율을 변동이자율로 바꾸는 것은 인플레 해지라고 했었죠. 즉 차입자한테 위험을 뭐 한 걸까? 회피한 거야? 전가한 거야? 전가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주인이야. 근데 국가가 재산세를 왕창 올렸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임차인한테 재산세를 반영을 할까 안 할까? 하지.
월세로 올릴 수밖에 없잖아. 이것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전가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볼게요. 변동 이자율을 적용한 대출 조건 등은 대출자가 위험을 다른 경쟁자에게 떠넘기는 형태로서 밑줄 위험을 회피에다가 동글뱅이 하시고, 회피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전가라고 해야지 회피는 아니야. 피하는 거가 회피인데 피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틀렸다. 나머지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위험의 정도에 따라 밑줄 위험 할증률에다가 밑줄. 자, 위험 할증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높게 요구하는 거 맞죠? 그래서 자, 거기 보면 반영해야 하는 것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아까 제가 할증률이나 조정 할인율은 같은 개념이야. 알겠어요? 맞는 얘기. 4번 위험 혐오적에다가 밑줄. 자, 위험 혐오적이라고 가정할 때 투자자들이 무조건 안전한 권에만 투자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위험하면 그만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잖아. 맞죠? 아까 제가 63빌딩 유리창 닦을 때 그만한 대가를 요구하잖아. 그죠? 맞는 얘기. 5번 투자 수익의 최대 또는 최소 추계치 중에서 최소 추계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최소 추계치를 삼는다면 에다가 밑줄. 자, 제가 혐오적인 투자자에는 공격적인 투자자와 보수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이때 이 보수적인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을 산정할 때, 자, 여기 잠깐만 봐요. 우리가 보수적인 투자자에 대해서 잠깐 좀 볼게요. 이 친구는 절대로 손해보는 짓거리를 안 해. 그럼 제가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중에서 누가 커야지만 제가 투자를 채택한다고 그랬어? 얘가 커야지만 투자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률을 측정할 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요구 수익률이 5%고 기대 수익률이 호황일 때는 10%, 그 다음에 보통일 때는 7%,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 3%의 수익률을 올린다고 그러면 보수적 예측자들은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 보수적 투자자들은 이때 기대 수익률을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책정을 한다는 거야? 세 개 중에 어떤 거? 높은 추계치, 낮은 추계치. 낮은 추계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 추계치가 몇 %야? 3%를 하겠다는 게 보수적 투자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물어볼게. 이 상황에서는 투자를 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담을 것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을 따질 때 낮은 거를 한다, 높은 걸 한다, 낮은 것을 한다는 게 바로 최소 추계치라는 뜻이야.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최소 추계치를 판단을 삼는 것은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 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요. 20번 문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게 되면 거리가 먼 것을 골라내라고 그랬는데 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 관리에다가 밑줄. 자,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관리란 투자 대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에다가 밑줄. 주어진 위험과 수익하에서 또 밑줄.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에다가 밑줄을 쭉 그어주시고요.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라는 거 맞죠? 자, 1번 맞는 얘기. 2번 위험과 수익에다가 밑줄. 자, 위험과 수익을 평가에다가 동글뱅이. 자, 방법으로서는 평균 분산법. 평균 분산이라는 얘기는 우리 지배 원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위험이 같은 상황에서는 수익이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만약에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뭐한 거? 낮은 거. 이런 것 등이 평균 분산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 방법 또는 그 다음 줄에 보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나온 말에다 밑줄.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는 논리, 즉 평균 분산 원리하고 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험과 수익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해서는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하여 비체계적 위험을 어디에 가깝게 줄이려고 하는 거야? 0에 가깝게 줄이려고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3번 두 번째 줄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에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한다라는 말 나와 있어요. 맞는 얘기. 4번이 틀렸는데요. 제가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프? 그러면 얘는 우상향 하는 거야? 우하향 하는 거야? 우상향 하는 거 맞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좋은 우량인자들만 모아서 선으로 연결한 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다?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 효율적 전선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상향하는 거다라는 거. 근데 4번은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우하향에다가 밑줄을 그시고 틀렸죠? 뭐라고 나왔다? 우상향한다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볼까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위험이고요? 비체계적. 피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 체계적 위험이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에 보니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올바른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했어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여 밑줄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 하고 에다 밑줄 쭉 그세요. 틀렸죠?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 비체계적인데 체계적이라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비체계적 위험에다가 밑줄 하고 가로 열고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하고 그 다음 줄에 위험을 말한다까지 나와 있죠. 거기다가 가로 닫고. 질문.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이런 것 등은 피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러면 내 지금 첫 소절에 뭐라고 나왔다?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얘기죠.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체계적 위험에다가 밑줄. 걷어요. 자, 왜 틀렸는가 볼게요.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으로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여기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한다는 얘기는 분산 투자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 분산 투자하여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는 위험에다가 밑줄. 질문,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는데 틀렸죠? 있다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아까 제가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비례관계다, 반비례관계다, 비례관계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왜 틀렸는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만 좀 쳐주시고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부동산의 시장은 국지화에다가 밑줄. 자, 질문 들어갈게요. 국지화라는 얘기는 뭐죠? 한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그 다음 밑줄. 부동산의 지역별, 유형별에다 밑줄.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우리 대한민국만 따져볼게요. 부동산이 지역별로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또 지역적 특성이 다르죠?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제가 지금 위험을 제거하거나 위험을 줄이고자 분산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 있을 때 주식, 예금, 부동산, 또 국채 뭐 이런 데다 투자를 하는 것이 분산 투자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분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였다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냐면 제가 지금 100억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 땅을 사고요. 그 다음에 광주 땅도 사고요. 그 다음에 천안의 땅도 사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건물도 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0억을 갖다 분산하였다면 이것은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선생님 부동산 하나만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분산을 한 겁니까? 라고 하는데 이 땅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지역별로 가격이 뭐하다? 다른 개별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다른 별도의 재화라고 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각기 지역별로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를 하였다라고 본다? 분산 투자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거기 5번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부동산의 지역별, 유형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밑줄,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인데 거기 뭐라고 나왔다? 없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